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믿었던 며느리. 하지만 7년이 지나 밝혀진 진실은 제 가슴을 찢는 고통이었습니다. 왜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모든 오해를 감수하며 침묵했을까요? 그 답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봄날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작은 시골 마을의 한옥 대문을 비춥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인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주름진 손이지만 여전히 힘있게 빗자루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순이,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억센 어머니로 이 마을에서는 제법 알려진 분입니다.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오자 순이가 고개를 듭니다. 30 중반의 아들 민수가 젊은 여자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데 긴 생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지은아, 인사드려. 어머니야. 어머니, 제 아내 지은이에요. 순이의 눈이 커지면서 놀라움이 얼굴에 번집니다. 며느리라니,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데려온 며느리라니. 하지만 순이는 금세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갑니다. 어서 오너라, 얘야. 먼 길 왔을 텐데 많이 힘들었지? 지은은 고개만 깊이 숙일 뿐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인사도 없이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입니다. 순이는 조금 당황스럽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마도 수줍음이 많은 건가 아니면 낯선 시댁이 너무 긴장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녁 식탁에는 순이가 정성스레 차린 음식들이 가득 놓여 있습니다. 된장찌개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고 갓 구운 생선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나지만 지은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숟가락을 드는 손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지은아, 혹시 입맛에 안 맞니? 어머니가 다른 거 해줄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어머니, 사실은 지은이가 말을 못해요. 순이의 손이 공중에서 멈춥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작은 소리만 식탁 위로 울려 퍼집니다. 말을 못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니? 어릴 때 사고로 성대를 다쳤대요. 그래서 소리를 전혀 낼 수가 없어요. 글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만 목소리는 낼 수 없어요. 순이의 얼굴에 깊은 안쓰러움이 번지면서 그녀는 즉시 며느리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습니다. 그래, 괜찮아. 말이 전부는 아니지. 마음으로 통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응? 하지만 지은은 슬며시 손을 빼내면서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순이는 가슴 한편이 섭섭하지만 아직은 낯선 사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봅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순이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가는데 놀랍게도 지은이 이미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순이가 반가운 마음에 다가갑니다. 얘야, 벌써 일어났구나. 그래도 어제 먼 길 왔는데 좀 더 쉬지 그랬어. 지은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계속해서 설거지만 합니다. 수돗물이 철썩철썩 소리를 내며 흐르고 그녀의 뒷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지은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집안일을 도맡아 합니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데 이상하게도 순이와는 눈을 전혀 마주치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항상 등을 돌리고 있거나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곳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순이는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며느리와 가까워지려고 말도 자주 걸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만 지은은 마치 높은 벽을 쌓아놓은 것처럼 전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한 달째 되던 어느 날 순이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힘들게 대문을 밀어 엽니다. 마당에 지은이 빨래를 넣는 모습이 보이는데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보면서도 도와주러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서서 바라만 볼 뿐입니다. 순이는 실망스럽지만 애써 웃으며 말합니다. 지은아, 괜찮아. 어머니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날 밤 순이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밝은 밤인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의문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왜 저렇게 냉정할까? 말을 못해도 눈빛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고 행동으로도 얼마든지 따뜻함을 보여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오후 순이가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는데 햇살이 유난히 따갑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오면서 순이가 비틀거립니다. 그녀의 몸이 앞으로 쓰러지면서 무릎이 흙바닥에 닿습니다. 마루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지은과 눈이 마주치는데 순이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합니다. 제발 도와달라는, 손이라도 내밀어 달라는 그런 눈빛입니다. 하지만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대로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순이는 깊은 충격을 받으면서도 혼자 힘으로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이 바닥에 떨어져 와르르 깨지면서 큰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민수가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랍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순이의 목소리에는 힘이 전혀 없고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순이가 아끼던 옛날 사진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돌아가신 남편의 유품들이 제자리에 없어지는데 순이는 지은을 의심하면서도 말을 못하는 며느리를 어떻게 추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오후 3시쯤 순이가 갑자기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면서 쓰러집니다. 협심증 발작입니다. 순이는 숨을 헐떡이며 거실 바닥에 주저앉는데 마침 집에 있던 지은을 간신히 부릅니다. 손짓으로 전화기를 가리키면서 구급차를 불러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119를 불러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눈빛입니다. 지은은 순이를 보다가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갑니다. 그대로 사라져버립니다. 순이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죽어가는데 며느리가 그냥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순이는 기어가다시피 해서 전화기에 도착하고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겁니다.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하고 순이는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지만 순이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깊이 새겨집니다. 저녁에 민수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날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민수야, 지은이를 이 집에서 내보내야겠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가 쓰러졌을 때 119를 불러달라고 했어. 손짓으로, 눈빛으로 간절하게 부탁했어. 근데 그 애가 뭘 했는지 아니? 그냥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 날 버리고 도망간 거야. 순이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립니다. 죽어가는 시어머니를 두고 도망을 쳐?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민수의 얼굴이 굳어지면서 주먹을 불끈 쥡니다. 다음 날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서 지은을 마주합니다. 지은은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민수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자 놀라서 고개를 듭니다. 어제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어디 갔었어?
왜 구급차를 안 불렀어? 지은은 눈물을 흘리면서 수첩을 꺼내 뭔가를 쓰려고 하지만 민수는 그걸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어머니가 죽을 뻔하셨어. 당신이 도와줬으면 더 빨리 병원에 갈 수 있었을 텐데.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일주일 안에 짐 싸. 일주일 후 지은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떠납니다. 대문을 나서면서 한 번 뒤를 돌아보는데 순이가 마루에 서서 차갑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치고 지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소리는 나지 않지만 그 입모양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립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순이는 이상하게 마음이 홀가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밤마다 지은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고개 숙이던 모습, 눈물 흘리던 모습, 마지막으로 죄송하다고 입모양으로 말하던 그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돕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순이는 혼자 중얼거리면서 자신에게 묻습니다. 민수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밝지 않고 말수가 확 줄었으며 저녁 식사도 자주 거르고 술을 마시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집니다. 1년이 지나고 어느 날 순이가 옛날 사진첩을 꺼내서 정리하다가 지은이 처음 왔던 날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수줍게 웃고 있던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아려옵니다. 2년, 3년이 흘러가는 동안 민수는 재혼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좋은 사람을 소개해줘도 고개를 젓고 맞선을 보자고 해도 거절합니다. 전 괜찮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면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게 느껴집니다. 순이도 점점 늙어갑니다.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서 무릎도 아프고 혼자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민수는 여전히 출퇴근만 하고 집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7년째 되는 어느 봄날 순이는 마음이 계속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은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데 왜 그 애는 죄송하다고 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죄송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순이는 결심을 하고 그날 일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자신이 쓰러졌을 때 지은이 어디로 갔을까? 정말로 그냥 도망을 친 걸까? 순이는 이웃집을 찾아갑니다. 혹시 그날 뭔가 본 게 있을까 싶어서입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순이 씨, 어쩐 일이야? 저기 7년 전에 제가 쓰러졌던 날 있잖아요. 혹시 그날 우리 며느리 본 적 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날. 기억하지. 그 며느리가 우리 집에 뛰어왔었어. 얼굴이 새하얘가지고는 손짓 발짓을 하면서 뭔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 순이의 눈이 커집니다. 네, 그랬어요? 말을 못하니까 수첩에다 급하게 글을 써서 보여줬어. 시어머니가 쓰러졌으니 빨리 119를 불러달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했지. 순이는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그 애가 전화를 못하니까 나한테 도움을 청하러 온 거였어. 그리고는 다시 집으로 뛰어갔더라고. 아마 순이 씨 곁에 있으려고 그랬나 봐. 할머니가 덧붙입니다. 근데 그 애 왜 집에서 내보냈어? 착한 애던데. 순이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대문 앞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대체 뭘 한 거냐고. 순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지은은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전화를 걸 수가 없어서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를 부른 후에는 다시 돌아왔을 텐데
아마 그때쯤 순이는 이미 병원으로 실려가고 없었을 것입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의 방문을 엽니다. 7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방,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지만 순이는 개의치 않고 방 안을 천천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옷장 뒤 구석진 곳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합니다. 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그걸 펼치는데 지은의 일기장입니다. 첫 페이지를 넘깁니다. 오늘 처음 시댁에 왔다. 시어머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의사 선생님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 집에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싶다. 마지막까지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온몸이 아프고 구토가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시어머님 앞에서는 절대로 아픈 티를 낼 수 없다.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다. 민수 오빠도 내 병을 모른다. 알려드리면 짐이 될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하겠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순이의 눈물은 더 많이 흐릅니다. 오늘 시어머님께서 마당에서 쓰러지셨다. 너무 놀라서 달려가고 싶었는데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아침 항암제를 맞았더니 부작용으로 다리에 힘이 전혀 없었다.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며느리다. 제대로 된 며느리 노릇 하나도 못한다. 시어머님께서 자꾸 나를 피하시는 것 같다. 내가 너무 냉정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항암 치료 때문에 고통스러운 내 모습을 절대로 보여드릴 수 없다. 차라리 미움을 받는 게 낫다. 어차피 곧 죽을 텐데 시어머님께서 나를 미워하고 계시면 나중에 덜 슬프실 것 같다. 오늘 시어머님께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다. 나는 말을 못해서 119에 전화를 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이웃집으로 뛰어갔다. 다행히 할머니께서 바로 전화를 해주셨다. 나는 다시 집으로 달려갔는데 그 사이에 시어머님께서 혼자 힘으로 전화를 하셨나 보다. 구급차가 이미 와 있었다. 나는 너무 무력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이 너무 한심했다. 일주일 후에 이 집을 떠난다. 시어머님과 민수 오빠가 나를 내보내신다. 당연하다. 나는 아무 쓸모도 없으니까. 오히려 짐만 됐으니까. 하지만 이 집에서 보낸 석 달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비록 매일 아팠지만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것인지 처음 알았다.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다. 시어머님, 민수 오빠, 정말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순이는 노트를 꼭 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낍니다. 온몸이 떨리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내 마음을 전혀 몰랐어.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새벽까지 울기만 합니다. 지은을 찾아야 합니다. 당장이라도 찾아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7년이나 지났는데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순이는 민수를 깨웁니다. 민수야, 우리 지은이를 찾아야 해. 민수가 놀라서 벌떡 일어납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리가 오해했어. 지은이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 전부 다 우리 착각이었어. 순이는 이웃집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와 일기장을 보여줍니다. 민수는 일기를 읽으면서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제가 그 애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짐이 되기 싫으면 오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어요. 쓸모없다고 했어요. 민수는 자신의 뺨을 때리면서 주먹으로 바닥을 칩니다. 제가 괴물이었어요.
제가 진짜 나쁜 놈이었어요. 모자는 그날부터 지은을 찾기 시작합니다. 병원마다 전화를 걸어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 명단을 확인하고 지은의 옛날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만 소식이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민수가 회사 근처를 지나다가 작은 빵집 앞을 지나게 됩니다. 문득 쇼윈도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는데 긴 생머리에 마른 체구, 그 특유의 서 있는 자세까지 똑같습니다. 민수는 거의 뛰다시피 해서 빵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자가 천천히 돌아보는데 역시 지은입니다. 7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지은아. 지은의 눈이 커지면서 놀라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칩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려고 하지만 민수는 다가가서 그녀를 꼭 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은의 몸이 떨립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데 민수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쳐다봅니다. 우리 다 알았어. 내가 아팠던 것도 일기장도 봤어. 어머니께서 이웃집 할머니한테 그날 일도 다 들으셨어. 지은의 눈에 더 많은 눈물이 고입니다. 지은아,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 지은은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7년 동안 매일 후회하시면서 기다리셨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날 저녁 민수와 지은이 함께 집으로 돌아옵니다. 대문이 열리자 순이가 마루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지은을 보는 순간 달려옵니다. 지은아, 우리 지은이. 순이는 며느리를 꼭 껴안습니다. 7년 만의 포옹인데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립니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내 마음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도 모르고. 순이는 지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면서 눈물을 닦아줍니다. 이제 다시는 너 혼자 아프게 하지 않을게. 우리가 항상 함께 있을게. 약속해. 지은도 시어머니를 꼭 안으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녁 식탁에 7년 만에 다시 세 사람이 둘러앉습니다. 순이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가득한데 된장찌개에서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이번에는 지은이 먼저 숟가락을 들고 순이와 눈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습니다. 7년 만에 보는 그녀의 진짜 미소입니다. 지은이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서 뭔가를 쓰더니 순이에게 보여줍니다. 덕분에 암이 완치됐습니다. 기적처럼요. 이제는 건강합니다. 새 치료법으로 완전히 나았어요. 순이가 그 글을 읽고 눈물을 흘리는데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입니다. 정말로 완치됐니? 지은이 환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크게 끄덕입니다. 순이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습니다. 지은이 다시 수첩에 글을 씁니다. 어머니, 그때 쓰러지셨을 때 제대로 못 도와드려서 정말 죄송했어요. 말을 못해서 전화를 못 걸었어요. 그 일이 제일 후회돼요. 순이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이웃집에 도움을 청하러 간 것도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온 것도 다 알아.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지은이 또 씁니다. 저도 완치되고 나서 계속 어머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몰라서 찾아뵐 용기가 없었어요. 순이가 며느리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면서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용서는 무슨 용서?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나야. 내 진심을 몰라봤으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민수가 두 사람의 손을 덮으면서 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정말 가족답게 살아요. 서로 숨기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웃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집 안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들리는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가는데 그 소리는 작지만 분명한 행복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누군가의 침묵을 냉정함으로, 누군가의 거리두기를 무관심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깊은 아픔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감추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간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 침묵 속에 있고 말하지 못하는 것들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얼마나 많은 진심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의 침묵에 한 번 더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